자료 구조 첫 번째 노트이고요. 첫 번째 노트에서는 자료 구조와 ADT가 뭔지, 추상 데이터 타입이 뭔지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알고리즘 또는 자료 구조의 성능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 복잡도도 분석을 하게 되겠고, 공간 복잡도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는 어떤 연산을 수행할 때 얼마나 빨리 수행하냐라는 거고요. 공간 복잡도는 우리가 이 자료 구조를 쓸 때 얼마나 많은 공간을 사용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 시간 복잡도하고 공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 빅O라는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빅O를 써서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물론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 수업을 또 필수로 수강하실 텐데, 그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빅O 정도의 설명은 자료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자료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1장 노트를 설명해 드릴 건데, 자, 교과목 소개 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소프트웨어들이 처리하는 데이터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복잡해지고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이 빅데이터라는 게, 저는 빅데이터를 전공 안 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 빅데이터의 이슈 중에 하나는 많은 양이라기보다는 많은 그 데이터가 생성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죠. 트위터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그 올라오는 글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면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빅데이터의 필요성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빠르게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어떻게 유지하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성능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료 구조라는 걸 배워서 좀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유지,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용을 만들 때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내 데이터를 어떤 자료 구조에 저장할지를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거는 복합 타입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나만 저장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했기 때문에 배열이라는 걸 써서 저장할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저장할 것인지가 자료 구조에 해당되겠어요. 자료 구조도 내부적으로는 배열 아니면 연결 구조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료 구조는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될 때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우리가 소프트웨어 내부로 표현하고 유지할 때 보통 사람이 해당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과 컴퓨터가 사용하는 시각이 같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 차이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 나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사람 나이는 단순하니까 이 사람 나이를 어떻게 유지할지 해가지고 자료 구조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사람 관련된 정보 여러 명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자료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을 여러 명 유지해서 뭘 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제 자료 구조를 써야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단순한 사람 나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 나이는
한 살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날 때마다 일씩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양의 정수로 표현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정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맞게 표현해서 유지를 하겠죠. 보통 컴퓨터에서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2의 보수법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결국은 비트 단위로 표현이 될 거고요. 컴퓨터는. 그 비트 단위로 표현된 것 중에 맨 앞에 오는 게 부호 비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2의 보수는 그 부호 비트가 1이면 음수인데 뭐 내가 2의 보수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되면 얘가 1, 2, 4, 8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4비트면은 맨 앞에 게 1이니까 음수에 해당되고 얘는 마이너스 8, 2, 1이니까 마이너스 5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거죠. 이게 2의 보수 표현이죠. 근데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수를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정수 쓸 때마다 쟤는 2의 보수를 쓰니까 막 그런 고민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 차이는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차이와 컴퓨터 사용하는 의 차이는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알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나이는 1에 150이에요. 150까지도 되지 않겠지만 그럼 맥시멈 잡으면 한 1에서 150이다.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내 사용하는 언어에서 저 데이터를 어떤 타입으로 표현할지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할 때 결정해야 되겠죠. 그거는 자료 구조는 아니지만 자료 구조와 관련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자료 구조의 핵심인데 단순 데이터도 표현해야 되지만 단순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를 학문적으로 한 학기 동안 배우지는 않았죠. 그냥 프로그램 배우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무슨 언어냐? 자바다. 자바 언어이면 자바 언어에는 양의 정수 개념이 없어요. C++는 언사인드 수식하면 양의 정수만 유지할 수 있는데 자바는 그렇게 언사인드 수식해서 어떤 타입의 양의 정수만 저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인트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범위는 이건데 요 age라고 하는 변수에 실제 유지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따르는 뭔가 필요한 뭐 예외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시각과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 표현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들을 우리는 항상은 아니지만 그 차이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복잡하게 맨날 이해 보수 쟤는 뭐고 막 이 고민하면은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그냥 추상화를 해서 쉽게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추상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야 된다 그러면 자동차의 내부 부품이 뭐 어떻게 돼 있고 이 피스톤이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거를 정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죠. 그걸 몰라도 다 운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추상화입니다. 자료 구조도 이제 추상화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추상화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료 구조를 배우는 거는 이 하이 레벨에서 추상화해서 바라보려는 게 아니라 좀 더 깊게 각각의 세부적인 거를 바라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항상 세세한 디테일까지 살펴보는 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지만 이제 자료 구조 시간에는 그 자료 구조를 아주 세세하게 안에까지 살펴보고 이해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응용을 개발할 때에는 조금은 필요에 따라서는 추상화해서 접근해서 생각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화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건 이제 컴퓨터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데 컴퓨터의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를 구분하게 되겠고, 그 구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 타입이라는 거죠. 타입. 그래서 이 타입이라는 건 뭐에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도메인과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을 가지고 이 데이터 타입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라는 타입이 있으면 int라는 타입의 도메인이라는 건 이 int라는 변수가 유지할 수 있는 값의 범위죠. 그 범위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요 범위가 되겠습니다. int의 범위는. 요게 int라는 변수의 도메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의 도메인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int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언어에서 할 수 있는 연산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보통 int면 사칙 연산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나머지 연산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int는 우리가 이제 ADT하고 자료 구조를 구분해야 되는 게 중요한 첫 번째 챕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int라고 하는 자바 또는 C++에 있는 그 타입은 ADT는 아니에요. 구체적인 타입입니다. 즉 우리가 정수라고 하는 추상화된 타입은, 정수는 그냥 무한한 거죠. 어떤 범위가 제한적 있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컴퓨터에서 어떤 특정한 정수 타입이 있으면 우리가 그 타입을 특정한 크기의 공간으로 표현할 거고, 특정한 공간의 크기로 표현하면은 그 타입이 나타낼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int라는 건 ADT는 아닙니다. 그럼 ADT라는 건 뭐냐면은 구현 방식과 무관한 데이터의 특성이에요. 정수의 무관한 특성은 뭡니까? 어떤 수가 있으면 얘는 반드시 플러스 1하면 어떤 수가 나오고 마이너스 1하면 또 어떤 수가 나와요. 어떤 수든지 간에. 그렇죠? 그거는 정수의 특성이에요. 근데 int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에 플러스 1하면 그 다음 값은 그 int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거는 ADT라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추상적인 거하고, 정수는 항상 더하기 1하면 그 다음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쓰는 int는 없는 거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ADT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료 구조에서도 그 구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료 구조 쪽으로 조금 더 얘기를 가기 전에 타입에 대해서, 프로그램 언어의 타입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보면, 타입에는 우리 타입을 어떤 설명하고 구분할 때 몇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 설명하기도 해요. 첫 번째 기준이 원시 타입과 복합 타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타입은 변수 개념인데, 이 변수에 유지할 수 있는 값의 개수가 하나면 원시 타입이에요. 근데 이 변수가, 아니면 이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 유지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면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복합 타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어에서는 문자열이 복합 타입이 되겠고, 배열도 복합 타입이 되겠고, C 같은 데서는 이제 구조체를 정의한 타입은 복합 타입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 타입, 원시 타입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변수 측면에서 보면은 얘를 값 타입이냐 참조 타입이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값 타입은 변수에 값 자체를 유지하면은 그거는 값 타입이에요. 근데 변수 자체에 값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참조 타입이라 그래요. 근데 참조 타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참조 타입이라 하면은 C++의 경우에는 값 타입, 포인트 타입, 참조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참조 타입은 C++의 참조 타입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이 참조 타입은 값 타입이 아닌 거. 그러니까
C++에서는 포인터 타입이 참조 타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 타입의 분류에서는. 자바의 경우에는 값 타입이 있고 참조 타입이 있고, 파이썬은 모든 게 다 참조 타입이에요. 값 타입이 없어요. 파이썬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변수의 값을 유지하지 않고 이제 위치 정보를 유지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제 컴퓨터로 데이터 타입을 처리할 때 아까처럼 사람 나이 이런 건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니까 원시 타입을 이용해서 그냥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인트로 나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수 두 개를 받아서 그것의 합을 계산해라. 그러면 C++ 언어로 이런 식으로 정수 두 개를 받아서 더해서 출력을 해줄 수 있어요.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뭐 이 프로그램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의 문제는 뭘까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수를 쓸 때 제가 제 수업 C++ 이런 수업에서 강조하는 게 정수를 사용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오버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추상적인 정수는 어떤 수가 있으면 그 수를 더하기를 하면 다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 언어로 쓰는 프로그램 언어로 쓰는 타입들은 범위가 제한적이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값을 입력하고 어떤 값을 입력했는데 두 개를 더하면 원래 우리가 기대한 건 I 더하기 J 값이 나와야 되는데 I 더하기 J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음수가 나온다, 이상한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이상한 값이 나오는 이유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프로그램이더라도 우리가 데이터 타입의 특성을 알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론 그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입력받을 때 원래 우리는 정수를 기대하는데 엉뚱한 걸 입력할 수도 있죠. 정수를 입력 안 하고 엉뚱한 걸 입력하면 또 프로그램이 오동작하겠죠. 정수를 입력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입력하게 되면은 제대로 입력 못 받을 거고, 제대로 입력받은 두 개의 수라 하더라도 그 수 자체들이 크면 두 개를 더했을 때 기대한 값이 아니라 엉뚱한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의 특성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오류 없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된다. 사각형의 면적.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사각형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원시 타입 하나 갖고는 표현이 안 되죠. 그렇죠? 원시 타입 갖고 하나는 표현이 안 돼. 그러면 뭔가 그게 클래스가 됐든 구조체가 됐든 뭔가를 이용해서 사각형이라는 타입을 새롭게 정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이게 프로그래머들이 잘 고민해서 내가 처리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자료구조 시간에 강의하진 않지만, 자료구조는 똑같은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하는 거에만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필요한 거죠. 내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면은 그 데이터를 원시 타입 하나 갖고 나타낼 수 없으면 원시 타입들을 모아서 표현해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사각형을 어떻게 표현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보통은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사각형을 정의할 때 보통 윈도우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때 많이 사각형이라는 타입을 정의해서 많이 쓰는데, 그럴 경우에는 요 왼쪽 위 꼭지점의 좌표랑 뭐 폭, 높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4개의 정수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정의할 수 있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여기처럼 좌표라는 거를 또 많이 쓸 테니까 좌표라는 구조체를 하나 별도 또 만들고 좌표에 어떤 변수를 하나 갖고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게 내 응용에 더 좋은 거고 미래적으로 좋은 거지.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문제는 다 해결될 거예요. 근데 나중을 봤을 때 아니면 다른 것들과 같이 우리가 만들려는 프로그램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도 프로그래머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료구조 시간에 강의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면서 경험을 쌓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체로 정의할까. 구조체로 정의한다는 게 아주 단순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새 타입의 정의가 필요한 거죠.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래서 한번 해보면 뭐 안 할 건데 이런 거 한번 집에 가서 자기 언어 갖고 해보세요. 그래서 삼각형이 필요한 거 삼각형을 우리가 클래스로 나타내면 이렇게 좌표 세개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메소드가 필요할 거죠. 그러면 이런 더블 이런 함수들을 어떻게 만들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자료구조는 아니다. 자료구조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원시템만 갖고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 갖고 부족해서 이런 클래스 구조체를 정의해야 되겠고 객체지향에서는 보통 이렇게 정의하고 이 데이터 타입을 처리할 때 많이 쓰는 함수들을 여기다가 정의하겠죠. 면적 구한다든지 어떤 좌표가 주면 그 좌표가 삼각형 안에 있는 좌표인지 밖에 있는 좌표인지 저런 거 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저런 거 문제 하려면 수학 지식이 필요한 거죠. 수학 지식. 그래서 저런 문제 제일 싫어요. 저는 수학 지식이 필요한 거. 옛날 수학 공식을 뭔가 떠올려야 되고 막 이러면 그게 잘 안 되고 그거 찾아보면 이해가 안 되고 오래전에 배운 거라 그래서 그런 게 힘들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문제들 중에 여러 문제 중에 수학 지식이 필요한 문제들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제일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수학 지식이 잘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얘네들도 힌트를 요거 들으면 얘는 어떻게 푸냐면은 원래는 3개 좌표를 주면 무조건 좌표 3개가 들어오면 삼각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선은 요 생성자에서 요 3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을 이루는지. 그래서 삼각형이 이루는지는 면적을 갖고도 해볼 수 있어요. 3개 했을 때 면적이 제대로 나오면 이게 삼각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따져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따지냐면 이런 식이잖아요. 내부적으로 잡히면 그러면 3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3개의 삼각형의 합이 면적의 합이 뭐가 돼야 돼? 면적의 합이 원래 큰 삼각형의 합이 되면 요 점은 어디에 있는 거야? 내부에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면은 얘를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우리가 3개의 좌표가 있을 때 면적을 구하는 식을 네이버 같은 지식에 물어서 구한 다음에 얘만 구현하면 얘를 이용해서 3개의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각 삼각형의 면적을 얘를 이용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합을 이제 처리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처리할 때 알아둬야 되는 거고요. 물론 자료 구조에서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는 복합 타입의 구체적인 구현입니다. 데이터를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될 때 이 여러 개를 어떻게 유지할까? 그거는 응용에서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자료 구조는 개별 요소로 나눌 수 있고요. 복합 타입이니까 여러 개가 저장이 될 테고요.
개별 요소의 배치가 각 요소의 접근 방법을 결정합니다. 내가 여러 개를 저장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저장해서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자료 구조의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치와 접근 방법을 모두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추상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상화하게 되면 ADT가 되게 되는데, ADT가 되면은 뭐가 안 되냐면은 이 ADT로 바라보는 순간 그 자료 구조의 성능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료 구조의 성능, 그러니까 말이 좀 그런데, 하여튼 자료 구조의 성능을 얘기하려면 자료 구조를 갖고 얘기해야 되지 ADT 갖고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우리가 심플한 자료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택이에요.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스택이라고 내가 말하는 순간 이 스택이 자료 구조인지 ADT를 말하는 거지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ADT 측면에서 스택을 바라보면 스택은 어떤 애냐면 자료 구조니까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해줘요. 근데 얘는 어떻게 저장해서 제공해 주냐면은 항상 저장된 것들, 마지막에 저장된 거를 맨 먼저 줘요. 저장된 것 중 하나 달라. 그럼 뭘 주냐면은 가장 마지막에 저장된 걸 줘요. 그러니까 마치 스택은 쌓아 올린 것처럼 동전을 쌓아 올리면 중간에서 빼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넣을 때도 어디다 넣냐면 맨 위에 넣고, 뺄 때도 맨 위에서 빼. 그게 스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리포 방식이라고 그러는 거지. last in, first out.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막 집어넣을 수 있는데 나오는 건 어떻게 돼요? 집어넣은 거에 거꾸로 나오는 거지.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은 동작은 그렇게 하는데 얘가 공간을 얼마나 써먹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냐에 따라서 성능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무식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여기 보여드렸는데 5, 3, 7 순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거는 어떻게 저장하고 있냐면 배열을 확보해서 저장해줘요. 그래서 처음에 5를 저장해. 그 다음에 3을 저장하면 얘를 뒤로 옮겨. 원래 있던 애들을 옮겨가지고 여기다 저장해줘요. 그럼 맨 앞에 거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 얘를 주고 나서 얘를 땡겨 오겠죠. 그러면 얘는 저장할 때하고 빼낼 때 비용이 어때? 많이 들겠죠. 왜? 땡기고 밀고 막 이걸 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저장할 때 어디다 저장하면 뒤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5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을 저장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저장해. 7을 저장해 다음에 저장해. 근데 맨 마지막에 저장한 거 달라 그러면 맨 마지막 걸 그냥 주면 돼요. 할 게 없어. 그냥 주면 돼. 그리고 위치만 여기로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럼 또 달라 그러면 또 3 주고 여기로 갖다 놓고. 그럼 이렇게 구현하면 효율적이죠. 얘와 비교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지 이렇게 구현지에 따라서 둘 다 뭐는 만족해요? 리포 방식은 만족해 주는 거지. 스택의 ADT의 요구사항은 만족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구현하면 성능이 되게 나쁘고 이렇게 되면 최상이에요. 늘 상수 시간의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고 빼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구현하겠죠. 그래서 어떤 자료 구조의 성능이나 공간 복잡도를 논하려면은 이 내부적으로 실제 어떻게 구현되는 건지 알아야 돼요. 그럼 스택은 배열을 이용해서도 구현할 수도 있고 연결 구조라는 걸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현된 애를 쓰는지 알아야지만 우리는 얘의 성능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택은 어떻게 구현하든지 둘 다 상수 시간에 효과적으로 제공해 줄 거예요. 그렇지만 배열을 쓰느냐 아니면 연결 구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스택을 쓸 때 처음에 생성할 때 신경 써줘야 되는 게 달라요. 뭐가 다를까? 처음에 생성할 때. 아직은 여러분들이 연결 구조가 하는 개념을 안 배웠지만 이 배열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배열은 어때요? 생성할 때
배열을 어떻게 생성해요? 용량을 줘서 생성하죠. 그렇죠? 그럼 용량이 줘서 생성하면은 그 용량을 그 자리에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죠. 근데 자료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저장하면은 계속 저장할 수 있게 해줘요. 공간 없어,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자료 구조는 늘 계속 공간을 늘려줘요. 그러면 공간을 작게 잡았는데 막 저장하면은 공간을 늘리고 이런 걸 해요. 그럼 그 공간을 늘리는 순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공간을 늘리는 순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배열을 쓸 때는 뭘 해주면 좋을까? 처음에 내가 이 자료 구조에 몇 개를 저장할지를 만약 안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처음부터 그만큼 많은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중간중간에 늘어나는 그 비용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자료 구조를 쓸 때 내 라이브러리에 있는 애가 배열로 구현된 건지 아니면 연결 구조로 구현된 건지를 알아야 되고, 배열로 구현된 애면 그리고 나는 몇 개를 저장할지 알고 있으면 처음에 용량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쓰는 자료 구조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자료 구조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뭐만 알면 돼요? 저 ADT만 생각하면 돼요. 내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내 문제는 리포가 필요하다. 리포 방식의 데이터의 저장과 추출이 필요하다. 그럼 스택이에요. 스택을 갖고 와서 쓰면 돼요. 그거는 스택의 자료 구조와 상관없이 ADT만 알면 이 문제는 리포 방식으로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스택을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택을 갖다 쓸 때 이 스택이 내 언어에서는 어떻게 구현됐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 그래도 내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생성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료 구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자료 구조들은 특정한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그런 자료 구조를 우리가 범용 자료 구조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수업에서는 C++, 파이썬, 자바 이렇게 세 가지 언어 갖고 설명할 건데, C++하고 자바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을 써서 범용 자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자료 구조가 정수를 저장하나 학생을 저장하나 사각형을 저장하나 알고리즘, 각각의 제공해서 연산을 만드는 알고리즘이 바뀌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수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만 만들 줄 알고 템플릿을 쓸 줄 알면, 그 템플릿 문법만 알면 그 범용 자료 구조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에서는 항상 맨 처음에는 정수만 저장하는 자료 구조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정수를 각 언어에서 어떻게 범용 자료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 한두 차례 설명할 거예요. 물론 파이썬은 저런 개념이 없어요. 파이썬은 어떤 타입이 꼭 한 가지 타입만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죠. 파이썬은 오리 타이핑이라고 그래서 그냥 변수에 2를 대입하면 그 변수는 정수를 유지하는 거고, 그 순간에 갑자기 1.5 대입하면 그 변수는 부동소수를 유지하는 변수가 돼요. 그러니까 자바랑 C++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오리 타이핑이라고, 동적 타이핑이라고 하는데, 실행 시간에 뭘 저장에 따라서 그 변수의 타입이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그 자료 구조 자체가 뭐가 돼? 범용 자료 구조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파이썬에서 범용 자료 구조를 만들었을 때 문제점은 뭘까요? C++나 자바에 비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뭘까요?
자료 구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질 구조예요. 정수를 저장하면 계속 정수만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오리 타입이니까 뭔가 타입 체킹을 안 하면 어때? 정수를 저장하다가도 뭘 저장할 수 있어요? 문자를 저장하고 별별 거 다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제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 같은 입장에서 보면 또 나쁜 거지. 강건하지가 못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 이게 뭐야 C++인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 스택에는 뭐만 저장할 수 있어요? 인트만 저장할 수 있는 거고요. 인트 외에 다른 거는 저장이 안 돼. 문법적으로 오류가 나요. 그게 원래는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 좋은 거지. 내가 정수만 저장하고 싶은데 엉뚱한 거 저장하면 못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파이썬은 그게 힘든 거죠. 그리고 파이썬에서 그거를 검사하기 시작하면은 코드가 지저분해지죠. 불필요해지고. 그냥 맡기는 게 낫지. 잘 써요. 잘 안 쓰면 이상해질 수 있는데 그냥 그거 알고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게 파이썬이에요. 우리가 그걸 일일이 타입 체킹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언어별로 또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구조는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출하고 검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공하는 연산의 이름이 뭐 언어마다 또 라이브러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많이 쓰는 용어들이 이제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push, put, add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push, 데이터를 저장할 때. 거꾸로 데이터를 저장된 데이터를 뽑아낼 때는 pop, pull 뭐 이런 걸 많이 써요. pull, pop. 근데 이 pop, pull은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가 아니라 거기에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팝은 저장된 데이터를 지우는 거예요. 뭐 그 지울지 안 지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팝하고 나서는 다음에 또 그 위치에 있는 걸 접근하면 그 데이터를 못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팝이고 팝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요 위치에 있는 거가 뭐지? 잠깐만 봅시다. 이때 쓰는 게 이제 pick, get 이런 용어를 써요. 근데 어떤 용어를 쓰는지는 언어마다 되게 차이가 있어요. 자바에서 잘 쓰는 용어가 있고 파이썬에서 잘 쓰는 용어가 있고 또 C++에서 잘 쓰는 용어들이 있긴 있는데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push, pop, pick 뭐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삭제, 검색 이제 이런 연산들을 이제 자료 구조들이 대부분 제공하게 되겠고요. 또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를 쭉 방문해 가지고 뭔가 통계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 구조에 학생들을 쫙 저장해 놓고 이제 뭐 평균 점수를 구한다. 학생들의 점수의 평균. 그러면 모든 학생들을 한 번씩 방문해서 다 점수들 갖고 와가지고 더해가지고 학생 수만큼 나눠야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방법이 반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구조들은 보통 반복자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이 반복자가 뭐냐면은 저장된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데이터를 하나씩 차례대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접근하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순서가 아니라 어떤 순서예요? 자료 구조에서 제공해준 순서예요. 그리고 어떤 자료 구조, 스택과 같은 자료 구조는 반복자를 아예 제공 안 할 수도 있어요. 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야. 얘는 그냥 맨 나중에 넣은 것만 빼주고 넣어주고 요것만 하지 반복자를 아예 제공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자료 구조들은 데이터를 저장, 추출, 보기, 삭제, 검색, 반복자 이런 거를 제공해야 되겠고 많은 연산을 제공하는 자료 구조일수록 그 자료 구조의 성능은 떨어져요. 적은 연산만 제공해 준 자료 구조는 그 연산들을 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다양한 종류의 연산들을 막 왕창 제공하는 자료 구조는 그 모든 종류의 연산들을 다 좋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연산이 더 성능이 좋은 연산인지 알아야 되겠고, 그 연산 위주로 사용을 해야 돼요. C++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자료 구조가 뭐냐면은 벡터예요. SC 벡터. SC 벡터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배열처럼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데, 얘는 내부적으로 뭘 쓰냐면 배열을 써요. 그럼 배열을 쓰면은 아까처럼 어디다 저장하는 게 좋아요? 맨 뒤에 저장이 좋죠. 맨 뒤에 저장하고 맨 뒤에서 빼내는 푸시백, 팝백은 우리가 비고로 얘기하면 O1에 상수 시간에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팝 프론트, 푸시 프론트 하면 어떻게 돼? 다 당겨줘야 되죠. 그럼 걔는 빅5로 치면 ON에 해당돼요. 되게 성능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푸시 프론트하고 푸시백의 성능의 차이를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능의 차이를 알고 내가 푸시백으로 될 거를 팝 프론트로 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료 구조에 각 연산들이 막 제공이 되는데 이 연산들의 개별적인 특성들을 알고 가급적이면 뭐만 써야 돼? 효율적인 연산들만 갖고 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응용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라 그러는 것이 이제 자료 구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의 종류. 기본적으로 선형 자료 구조가 있고 비선형 자료 구조가 있고 여러 개를 저장하는데 선형은 어떤 요소가 있으면 요소의 후속 선행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선형 자료 구조이고 비선형은 어떤 요소가 있을 때 얘의 후속 요소, 선행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가능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비선형 자료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얘가 리스트예요. 리스트. 얘는 곡들을 저장해 놨어요. 그리고 이 곡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이 필요할까? 보통 CD 같은 저런 곡들이 만약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아요? 그냥 3번 누르면 바로 3번 가서 3번 음악을 틀어주면 좋겠죠. 임의 접근이 필요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런 애들이 이제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고, 이런 애들은 중간에 뺄 수 없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스택. 얘는 줄 서 있는 거죠. 그럼 줄 서 있을 때는 누구부터 처리해 주는 게 좋아요? 맨 앞에. 그러니까 이 자료 구조를 우리는 큐라 그래요. 큐. 이런 애들이 이 선형 자료 구조인데, 이때도 우리가 스택, 큐, 리스트 하면은 얘는 자료 구조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ADT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 구조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스택을 내부적으로 배열로 만드느냐, 연결 구조로 만드느냐, 어떤 연산 어떻게 구했냐까지 알아야 걔를 이제 자료 구조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그거의 뭐랄까 성능을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비선형 자료 구조는 이런 애들이 트리죠. 트리는 위에 루트부터 쭉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트리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이런 애는 이제 그래프에 해당돼요. 이런 애를 우리가 모델링 하겠다. 지하철 노선도. 그럼 얘는 그래프가 돼요. 얘와 얘는 선형이 아니죠. 비선형이에요. 여기서 갈 수 있는 데가 네 군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가 아니니까. 비선형. 그래서 얘네들이 되는 거고, 이런 그래프, 이거 트리. 트리는 루트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로만 갈 수 있어야 되게, 그래야 트리가 되겠고, 그래프는 어떤 노드와 노드가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예요. 트리가 아니라. 트리는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가는 방법이 유일해야 트리예요. 그러면 트리는 그래프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트리도 그래프의 한 일종인데
어떤 제한이 있냐면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가는 경로가 늘 하나만 존재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모든 노드들 간에. 그게 이제 자료 구조이고, 보통 우리가 살펴보는 자료 구조는 동질 자료 구조입니다.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넣는 거예요. 물론 비동질 자료 구조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자료 구조는 다 동질 자료 구조예요. 그 다음에 정적, 동적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대부분 다 동적 자료 구조예요. 동적 자료 구조라는 거는 데이터를 계속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용량에 제한 없이 계속 저장하면은 그 저장을 시스템이 허용하는 한 계속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주로 배열을 쓰거나 배열을 쓸 때는 동적 배열 기법이라는 걸 쓰고 연결 구조로 만들면 계속 늘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 통해서 보통 제공되는 거는 범용 자료 구조이고 동질 자료 구조이고 동적 자료 구조예요. 타입이 제한이 없고 어떤 타입으로 내가 쓰겠다고 하면은 그 타입만 그 자료 구조에 저장할 수 있고 자료 구조에 저장할 수 있는 요소의 개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원하는 만큼 시스템이 허용하는 한 계속 저장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하는 거고 우리는 이런 자료 구조들을 이제 여기서 이번 학기에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갈 겁니다.